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김진양입니다. 다들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조금 일찍 와가지고 줌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얼굴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댁에서 편안한 시간에 식사도 못 하시고 온라인 강연에 들어온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짠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평화교육 기회를 통해서 뵙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통 성남시 협의회가 일상적인 통일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큰 성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기회로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과 해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한 학자입니다.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계기가 되어 가지고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에서 소위 말하는 국가안전보장의 사무처 NSC 사무처에서 남북관계 국장과 이후에 비서관을 했었더랬습니다. 전체적인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이라는 참여정부의 대북 평화 정책들을 만들고 14선언까지 참여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했던 북한 통일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2008년 2월부터는 직접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북측과의 거의 대부분의 협상들을 전담했던 경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장기간 북측에 가장 오랫동안 체류했던 북한학자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많은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1시간이라는 제약 시간 속에서 제가 만났던 북한 사람들, 북측 사회, 소위 말하는 북측의 조선노동당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후에 또 다른 좋은 계기가 되면은 따로운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북측 사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현실과 좀 다른지 이런 부분도 좀 나누고 싶고요. 오늘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최초의 북미 간 정상회담이었던 6.12 싱가포르 합의 그리고 9.19 평양선언 그 참 굉장히 화려했던 남북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희망을 고동치게 했던 그 2018년에 4.19 6.12 싱가포르 내지는 9.19 평양선언이 엄청났던 평화의 기운들이 어떻게 하노이 회담의 노딜로 가게 됐는지 그 이후에 현재 남북관계 내지는 북미관계 모두 교착 상황입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남북미 3자 간의 역학관계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성찰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분단 내지는 현재의 평화의 위기 남북미 교착 국민의 이 위기를 새롭게 평화의 질서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법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 PPT 슬라이드가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다들 끄떡끄떡 해주세요. 예, 예. 첫 장면 평화의 위기를 기회로 남북관계 교착의 원인과 해법 이렇게 잡았고요. 전체적으로 내용 순서를 남북미 3국의 국가 전략을 잠시 볼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평화주의 정책은 다들 아시죠? 북측의 국가 전략이 뭔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2018년 19년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전략은 어땠는지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봤던 지난 2년 8개월의 평화를 위한 대장정 현재까지 어떻게 왔는지 성과, 한계, 좌절 2년을 돌아볼 겁니다. 결국 위기 고조가 있었고요.
평화의 해법 어떻게 찾을 것인지 한번 쭉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 남북미 국가전략, 소위 말하는 우리의 대북 평화주의 정책 내지는 북측의 국가전략,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어떻게 충돌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측은 어떤 국가 전략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측의 통일 전략은 뭘까요? 북측의 국가 전략은 뭘까요? 사실 우리는 좀 생소합니다. 들어본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말은 들어봤죠? 호시탐탐 적화야욕을 노리는 북한. 많이 들어보셨죠? 성남시 민주평통협의회 회원님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쟁이 국가 전략인 나라가 있을까요? 전쟁이 국가의 전략인 나라가 있을까요?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반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휴전협정 체제, 휴전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북한, 중국, 미, 북, 중 3자가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죠. 한반도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즉 전쟁을 쉬고 있는, 국제법적으로는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이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로서 북미는 현재 전쟁 중이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이 지긋지긋한 70년 전쟁 상태를 끝내고 싶어 할까요? 계속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할까요? 다들 생각이 좀 많습니까? 한반도 이 분단 체제라는 것은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분단 체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못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할까요? 계속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할까요?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2018년 9.19 평양선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이런 연설을 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강인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장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연설문의 이 부분,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심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개적인 대중연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북측은 미국과의 70년 전쟁을 일찍부터 끝내고 싶어 합니다.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분단체제, 분단구조, 분단은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죠. 분단체제는 분단체제를 유지, 심화, 확대시키는 분단교육을 했습니다. 감히 북측이 미국에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즉 평화를 원한다라는 이야기 자체를 못하겠던 시절이었습니다. 적대적 분단체제가 만들어냈던 불편한 진실이죠. 엄존하는 실제 영역 속에서 북측은 미국과의 전쟁 상태를 끝내고 관계 정상화하고 그들도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만 적대적 분단체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의 상식 속에서 가둬버렸습니다. 북측의 국가 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미국과의 전쟁 상태를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자유롭게 외국하고 무역도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고 남북 간에 왔다 갔다 하고 여한 간에 북측의 경제를 발전시키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쟁 상태를 끝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측은 미국과 전쟁을 못 끝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봉쇄를 받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은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 우리들의 언어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는 인민이 있고 우리는 국민이 있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소위 말하는 인민들이 행복한 나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 조건을 전쟁 상태의 종식,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하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잘하면은 평화협정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사실은 실패했죠. 김정은 위원장 시절에 그들은 결국 전쟁 상태에 있는 미국에게 미국의 소위 말하는 전쟁 상태에 있는 미국의 핵 선제 공격 전략을 간판 이후에 그들 스스로가 핵을 가지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북은 왜 핵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북은 왜 핵을 가지려고 했을까요?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이 뭘까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졌을까요? 아니면 전쟁 중에 있는 미국의 핵 선제 공격에 대해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팁이냐? 우리가 지난 30년간 북핵 문제, 비핵화를 떠들었습니다. 저는 비핵화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진짜 비핵화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북한 비핵화의 가장 핵심은 말입니다.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북한 비핵화, 북이 핵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뭘까요? 실질적인 평화의 구현. 핵을 포기하더라도 그들이 다른 나라부터 핵으로 공격받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북미 전쟁 중에 휴전협정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은 북을 향해서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에게는 핵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북에게 비핵화를 요구하려면 한 가지를 들어주면 됩니다.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구현돼 버리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북핵 문제의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간의 북측은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하고 미국과도 관계 정상화해서 자유로운 무역도 하고 교역도 하고 소위 말하는 그들의 경제를 정상화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들의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제재 봉쇄가 워낙 가혹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들이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핵을 포기할까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안 끝난 상황 속에서 핵을 포기하게 되면 생존권을 파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쟁 상태를 끝내는, 즉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 기본 과제입니다. 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북측은 여하간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종전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함으로써 그들의 경제, 그들의 국가를 정상적인 상태로 발전시켜 가고 싶다라는 게 북측의 전략입니다. 별로 특별한 게 아니죠.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모든 정부가 그 공동체 성원들 국민 행복이 국가의 절대 가치인 것처럼 북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북측의 국가 전략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이상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미국의 대북 전략은 사실은 완벽한 봉쇄, 제재, 북에 대한 굴복을 강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하간에 한국 전쟁 70년 상황 속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북측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났던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2018년 6.12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문제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군사적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일방주의를 다른 나라들한테 이렇게 특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좀 독특한 스탠스 입장들이 사실은 네오콘들을 극복하지 못했었는데요.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신고립주의라 그래가지고요. 다른 나라 문제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 하지 않겠다. 전쟁을 계속하고 외국에 군대를 주둔시킬 돈이 없다. 그런 돈을 가지고 미국의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쓰겠다. 뭐 이런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팽창적인 개입주의로부터 많이 좀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측과 여차하면 종전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2018년 6.12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이런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결국 한 가지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국무성, 국방성,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주관해왔던 네오콘들. 오래됐죠, 사실은.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가 전략인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 북측을 빌미로 분단체제 속에서 북측을 적대화하면서 일본, 대한민국, 대만, 필리핀까지 태평양 전략의 거점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 전략의 기본 가치를 두고 있는 이 네오콘들, 이들의 벽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즉 네오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과 관계 정상화하고 종전 평화협정 체결 내지는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네오콘들은 다 반대했죠. 결국 2018년 6.12 싱가포르 합의도 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만은 2019년 하노이 노딜로 좌절됐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네오콘들을 넘어가지 못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2년 8개월의 미국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께 다들 잘 아시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명확합니다. 오직 평화, 핵과 전쟁이 없는 한반도, 남북이 상호 존중하고 6.15 14로 돌아가고 북측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즉 북측을 적으로 상정하지 않겠다. 북측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겠다. 내지는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남북 합의 법제화하고 모든 남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개선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책을 잘 압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 2010년 현재까지 봤을 때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70년 분단체제, 한미동맹. 사실 우리 한국 정부의 기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관계인데요. 아시다시피 한미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불평등 관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합의를 하고 선언을 했지만 결국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종전 평화협정 체결은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과 북과 남은 분명히 합의했는데 왜 안 될까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반대죠. 사실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우리는 휴전협정의 조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북측하고 종전평화협정을 약속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종전평화협정을 양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종전평화협정 정도를 양해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감하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종전평화협정을 합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오콘들을 넘어가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종전평화협정의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했죠. 이게 사실은 우리 정부의 기본한 게 불평등 한미 관계에 지금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남북미 3자 간의 역학관계가 조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2년 8개월 평화를 위한 대장정을 했습니다. 성과 한계 좌절이 있었는데요. 우리들 다들 봤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지난 시간들을 한번 쭉 반추해 보겠습니다. 이 지난 2년 8개월간 이 한반도에서는 남, 북, 미 3자 간에 어떤 성과 한계 좌절들이 있었는지 지난 시간들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북측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같은 민족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제적인 대제전이 될 수 있도록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라고 먼저 제안했고 우리가 그걸 받았고 그 고위급 회담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4.27 판문점 선언을 만들어냅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이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최초의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이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제일 오른쪽이 보이십니까? 평화체조 구축 관련해 가지고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합의죠. 남북 간에 평화협정을 이렇게 합의했던 것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반도는 남북 이 한반도는 현재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전쟁을 못 끝내고 있습니다. 70년 분단체제는 본질적으로 전쟁 상태의 지속이 분단체제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이 전쟁의 실질적인 주체는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인 미국과 북한이죠. 북미는 전쟁 중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북측과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70년간 우리가 잘 몰랐지만 휴전 상황은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5천만 국민들이 전쟁적 상황에 70년간 방치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현재 전쟁이 없고 열전은 없지만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전쟁 중이라는 상황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미는 말입니다. 상호 선전포고 없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이 휴전협정 체제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가족과 공동체 5천만 국민들이 내지는 8천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원들이 전쟁으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 현재의 분단체제 즉 휴전협정 체제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지옥이지 않습니까? 영한간에 전쟁을 빠르면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절대선에 가깝습니다. 모든 비정상이 바로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북은 군사적 에너미입니다. 헌법적 가치의 평화 통일을 진짜 이야기하려면 전쟁 상태는 종식하고 종전선언 정도는 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국민 행복, 국민 기본권의 기본 영역입니다. 전쟁 상태에 계속 5천만 국민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전쟁은 끝내자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시겠습니까? 종전선언은 영한간에 거의 절대선에 가깝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적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협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70년의 이 한반도 남북미 관계는 종전평화협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남북과 사실은 휴전협정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미국적 이해관계가 충돌되었던 지점입니다. 여한간의 4.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평화협정을 합의했습니다. 왜 되지 않았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네오콘, 군수산업가들, 군산복합체들, 북측을 빌미로 일본과 이 대한민국과 대만과 같은 이 태평양 전략의 거점 국가들에게 어마어마한 군수 산업 무기 체계들을 계속 안정적으로 팔아야 되는 그들의 이해관계가 휴전협정 체제를 계속 유지했던 분단 체제를 유지했던 실질적인 이해관계였죠. 우리는 분단의 주체입니다. 평화의 당사자죠. 우리의 분단으로 남과 북이 이 이득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주변 국가들에게 가장 큰 이득을 줍니다. 그렇다면 국제정책 패권에 들어서 그 외세들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분단을 평화로 통일로 바꿔나가는 것이 기본 선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4.27 판문점선을 봤습니다. 다음은 어떻습니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는 이런 문장들을 선언에 담았습니다.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읽었던 문장입니다.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확고한 의지를 담아서 선언한다.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 굉장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민족 자주 원칙을 확인한다. 합의는 철저히 이행될 것이다.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 활성화될 것이다.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들을 판문점 선언 모두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이 판문점 선언의 모두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지켜졌습니까? 거의 민망한 내용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합의들이 있었는데 이 선언은 현재의 교착 국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교착 국면이 왜 온지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4.27, 6.12, 9.19의 합의, 약속, 선언들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착이 있고 평화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최초로 미국과 북한과 미국은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합의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합의문인데요.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게 상응해서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죠.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뜻이냐? 북미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겠다. 적대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그렇다면 북은 완전한 비핵화에 약속을 한 거죠. 합의문 1, 2, 3, 4에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수립 약속했죠. 적대 청산하고 평화를 가자. 그리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말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종전평화협정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종전평화협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종전평화협정을 약속해 준 겁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던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를 어겼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북측이 풍계리 핵심적 폐기 들어가고 여러 다양한 신뢰 구축에 들어갔죠. 실종자 유해 송환하고 미군 유해 수습하고 상호 신뢰 구축의 과정이 비핵화를 정진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싱가포르 합의 끝나자마자 북측은 돌아가서 단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북측은 미국에게 7.27 휴전협정 체결일 7월 27일이 휴전협정 체결일입니다. 7월 27일이나 아니면 8.15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정도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6.12 싱가포르 합의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미국 의회 내지는 종전선언을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냥 싱가포르 합의만 하고 돌아가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측은 조금 화가 났습니다. 발끈했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4.27 판문점 선언 했을 때 미국도 양해한다고 했는데 미국은 지금 6.12 싱가포르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착 국면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론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어려운 발걸음을 뗍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봤던 9.19 평양선언을 만들어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이날이 9월 19일 평양 능라도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연설이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9.19 평양선언의 핵심은 뭐냐? 이 도표의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살짝 불만이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했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 정도 종전 평화협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그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네오콘들의 반대를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께서 좀 더 담대한 대담한 양보를 함으로써 그 양보를 받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오콘들의 반대를 넘어서 종전평화협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큰 대담한 양보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던 게 바로 핵 관련해서는 영변 핵시설단지 영구완전 폐기입니다.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해서는 동창리의 엔진 시험장 즉 북측의 핵과 ICBM의 두 상징적인 장소인 영변과 동창리를 영구완전 폐기할 수 있다. 미국의 참관하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였냐?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한다면 종전평화협정 같은 것들 즉 미국의 70년 전쟁을 끝내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한다라면은 그런 걸 보여준다라면은 동창리도 영변도 영구완전 폐기하겠다라는 엄청난 양보를 받아온 겁니다. 자, 이 양보를 받아와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9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합니다. 이 9.19 평양선언에서 동창리와 영변을 김정은 위원장이 대담하게 양보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폼페이오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10월 말 11월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바로 준비해라. 폼페이오 평양 들어가라. 연락사무소 제재 완화, 인도적 지원 그리고 종전평화협정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제부터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분단체제 유지 전략에 몰두해 있었던 네오콘들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에게 10월 말 11월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를 시켰지만 미국의 네오콘들은 10월 말을 11월 말로 12월로 그 다음에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속 밀어버립니다. 그 와중에 소위 말하는 한미 워킹그룹 네오콘들은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의 합의였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에 여러 많은 합의들을 미국과 사전 협의하게 하고 단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립니다.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에는 종전평화협정 이외에도 개성공단 우선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다방면에 걸친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엄청난 관계 개선의 교류 협력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미국은 다 거부해버리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핵 문제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미국의 대북 정책 앞에 남북관계가 못 나간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은 남측 정부는 우리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북측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소위 말하는 네오콘들의 대반격이 시작된 시점이 바로 이 9.19 평양선언 이후에 9.25 한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고 떨어졌을 때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쭉 밀려버렸던 상황이 바로 현재의 위기를 만든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4.27도, 6.12도, 9.19도 다 물거품 만들었던 게 미국의 네오콘들의 전면적인 대반격 속에서 이루어진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한미국 캥거루에 포박이 됐죠. 잃어버린 5개월이라고 합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까지 남북관계는 퇴보했고 실종돼 버렸죠. 비핵화 제재 프레임에서 한미관계 중심, 대북 제재 프레임에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했었습니다. 결국 6.12 싱가포르 합의 후속 조치로서 종전평화협정 내지는 제재 이런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려고 열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0월 말, 11월, 12월, 1월, 2월로 해를 넘겨가면서 5번 연기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엔 노딜이 됩니다. 6.12 싱가포르 합의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죠. 북측은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갖고 나갔죠. 미국은 판을 깨버렸죠. 이게 사실은 본질이었습니다. 지난 2년 8개월에 있어서 2.28 하노이 회담은 결국 엄청난 파국의 단초가 되었죠. 2.28 하노이 회담의 노딜이 되었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굉장히 미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9년 6월 말 판문점에서 만났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돌아가가지고 자기 보좌관들한테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다. 내가 좀 오버했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만큼 하노이 회담의 노딜은 굉장한 충격파였죠. 북측은 하노이 회담의 노딜이 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다. 연말까지는 기다리겠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미국의 전통적인 대북 적대 정책을 내려놓고 우리 북측과 관계 정상화하겠다라는 메시지만 갖고 온다라면 나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적대 청산하고 종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존에 6.12 싱가포르 합의부터 했던 쭉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 적대를 내려놓고 평화협상과 관련된 안건들을 갖고 온다라면 다시 만날 수 있겠다. 연말까지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2019년 연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네오콘들의 반대 속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원점을 회귀했죠. 그때서야 북측은 2019년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조선노동당 당 중앙이 8차 전당대회 전원회의를 소집해서 새로운 국가 전략을 발표합니다. 무슨 뜻이냐? 북측은 사실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부터 미국의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 전략을 바꾸고 나왔었습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평화협정을 받고 비핵화를 약속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핵무력과 인민경제, 핵과 경제 병진 전략을 갖고 있었던 전략을 폐기하고 인민경제에 총집중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평화협정 약속하고 비핵화를 약속해 줬던 겁니다. 국가 전략을 바꾸고 나왔었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역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상수지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들은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국 국가 전략을 새로 바꿉니다. 이 2차 북미 정상회담 2.28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이 상황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웃고 있는 존 볼턴의 모습과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입니다. 하노이 회담의 실패는 남북관계의 더 큰 실패였죠. 네오콘의 반격, 트럼프의 좌절, 비핵화, 제재, 한미동맹 프레임에서 우리 정부의 소극성, 피동성 이런 부분들이 교착 국민의 첫 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북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 전략을 발표합니다. 3박 4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유사일의 최대의 회의를 통해서 국가 전략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 정면 돌파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잘하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도 봤는데 그건 실패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핵 선제 공격 전략의 안보도 지키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국을 유사시에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무력을 가져야만 미국도 군사적 공포감에 휩싸여서 안정적인 평화협정을 원할 것이다. 불안정한 휴전협정 체제보다는 평화협정 체제를 원할 것이다 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북측에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핵무력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서 결국 이 판을 다시 원점을 회귀시켰습니다. 무대책이죠. 방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나온 전략은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 정책은 상수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상수로 두고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상수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강하고 자립하고 자주국방하고 나아가야 된다.
미국과는 관계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 그건 상수로 두자.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허리띠 졸라매고 자력 갱생, 자력 국방, 자강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전략을 채택했던 겁니다. 결국 이후의 관계가 이 교착 국면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2020년 위기구조 다 보셨죠?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봤을 때 이것은 2019년 연말 노동당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발표했던 정면 돌파전이 나왔을 때 예견됐던 이야기입니다. 이미 올해 초에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미국과의 대화 타격에서 1년 반이 넘게 쏘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결코 북측과 자신들과 관계 정상화하고 종전평화협정에 나서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그 전략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 상태의 지속,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 국가의 전략이지 자신들과 결코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남측 정부에 대해서 일정 정도 굉장히 큰 불만을 제기합니다. 남과 북이 미국이 저 분단체제 유지 전략이 저렇게 확고하다라면 남북 관계를 쭉 치고 나가면 되는데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뒤에 숨어서 우리의 역할들이 우리 남측 당국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피동적이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를 많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매우 어려운 행보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켜봤던 위기의 발단 이 대북 전단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북 전단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군사적 심리전입니다. 적대 행위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휴전협정 위반입니다.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이것 스스로가 사실은 4.27과 9.19 합의 위반입니다. 북측은 사실은 하노이 회담 노딜이 되기 전까지 9.19 평양선언에서 하노이 회담 노딜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협상을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결국 아무런 타결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남과 북이 4.27과 9.19에서 합의했던 것들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을 추동해야 되지 4.27과 9.19의 많은 합의들을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냥 북미 회담만 지켜보는 남측의 태도는 결국 북미 회담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 미국은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분단의 주체이자 평화의 주체인 남과 북이 치고 나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소극성에 빠져가지고 눈치 보기,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다 잘 될 거야. 2차 북미 정상회담만 되면 다 잘 될 거니까 미국을 자극하지 말자. 4.27과 9.19의 합의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만 다 잘 되면 언제든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뒤로 미루자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하노이 노딜이 되자마자 4.27과 9.19는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그 이후에 전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됐죠. 악순환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북측은 4.27과 9.19 합의해놓고 선언해놓고 약속해놓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을 거 파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징으로서 우리가 지켜봤던 6월 13일부터 쭉 치고 나왔었죠. 그들은 대놓고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긴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공동연락사무소부터 해체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6월 16일 날 폭파해버리죠. 파국이었습니다. 파국.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는 4.27, 9.19, 6.12의 파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남북미 관계는 철저히 상호 작용의 관계이죠. 일방적인 관계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철저히 상호 작용의 관계인데 우리는 분단체제 속에서 상호 작용의 관계를 잘 모를 뿐입니다. 일방성만 볼 뿐이죠. 저 위기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로서 사실 일단락이 되는 듯 했습니다. 이후에 남북 최고 지도자 간 현재의 남북 관계는 딱 한 가지만 살아있습니다. 판문점 연락선도 없고요. 많은 기존의 남북 간의 한라인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 이 친서 외교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봤던 내용들이죠.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진서를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관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실마리를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와중에 남쪽 국민의 서해상의 피격 사건 관련해 가지고 매우 미안하다라는 즉각적인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미안함을 이야기함으로써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 간에만 신뢰가 마지막 남아있고 당국 관계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김정은 위원장 당창건 75년 기념사에 보면은 평화적 남북간의 복원의 기대도 있긴 합니다. 사실 어려운 형국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이유는 2018년, 2019년 올해는 근데 또 코로나 상황까지 남북 관계가 새롭게 복원될 수 있는 여지들이 거의 매우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한미 관계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도 없지 않습니다. 내년 전국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었습니다.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한번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평화의 해법 결국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국 전망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년 1월 20일이면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겠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의 상태가 최선의 상태입니다. 현재의 교착 상황 유지가 미국에게는 최고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북미 협상 대선 이전에도 이후에도 당분간은 없습니다.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달이었는데요.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북측과의 비핵화 협상 내년에 2021년 도쿄올림픽 때나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의도적인 발언인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비핵화 협상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북측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다시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습니다. 북측이 대화의 타격에 나오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일 때 평화협상. 평화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비핵화라는 것은 평화를 위한 수단이죠. 비핵화가 평화에 앞서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한 비핵화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비핵화도 할 수 있고 평화를 위해서라면 종전선언도 평화협정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남북 간의 수많은 교류협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여행도, 개성난 재개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핵화가 진전이 없이는 남북 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북측은 앞으로 평화협상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비핵화 협상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왜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이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국은 진짜 북측의 비핵화를 원할까요? 제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결론은 미국은 북측의 비핵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일상적인 군사적 긴장이 유지될 수 있는 분단 체제가 유지되면 됩니다. 분단 체제 유지 전략에 비핵화는 빌미일 뿐입니다. 즉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본질, 그것은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비핵화가 되는 겁니다.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바로 뭐냐? 종전평화협정, 실질적인 평화의 구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평화협정, 실질적인 평화가 구현돼 버리면 태평양 전략에 엄청난 구멍이 생깁니다. 북을 빌미로 분단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본, 우리 대한민국, 대만, 필리핀까지 태평양 전략의 거점 국가들 중심으로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를 하면서 이 지역에 있어서 군사적 패권과 정치적 패권과 경제적 패권들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북측과 평화를 구현해버리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비핵화는 빌미입니다. 어떤 뜻이냐? 북이 핵을 북핵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왜 종전평화협정을 안 해줬을까요?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진짜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면 전쟁 상태 해소, 전쟁은 끝내야 되죠.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가 궁극적 목적이라면 종전평화협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전쟁 상황 유지가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종전평화협정을 안 하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분단 체제 유지 전략이 국익이기 때문에 현재의 교착 상황이 미국에게는 최선의 상황입니다. 이제 북측도 나서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의 미국도 별로 관계 변화를 원하지 않고 북측도 그런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평화협상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비핵화는 평화협상의 한 과정으로서 다뤄질 수는 있겠지만은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남북미 3자 간의 교착 국면 속에서 누가 가장 힘듭니까? 우리가 가장 힘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방위비를 5배 더 불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불평등 한미관계 속에서 우리만 소위 말해서 미국의 호구가 된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전쟁 위기에 빠져 있어야 되고 이 엄청난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만 유일하게 불평등 한미관계 속에서 여러 많은 불이익들을 감내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남북미 교착 국민의 실질적인 돌파구는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해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잠시 보겠습니다. 바이든 시대 남북미 관계. 저는 협상가 중재자 조정자로서 상원 의원을 36년간이나 하고 부통령 8년 했던 바이든에 대해서 일면 나름 예측 가능한 정치인이라는 측면 속에서 저는 도전과 기회, 위기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여하간 간에 종전선언 정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오콘들의 그 엄청난 벽들, 미국의 정치 관료들, 자본가들, 그들은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들은 종전선언 반대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종전선언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한다라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쿠바와도 관계 정상화했고요. 미국은 베트남과도 관계 정상화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70년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유일한 땅이 이 땅입니다. 바이든은 외교관입니다. 외교가 주 전공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전쟁 상태는 끝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역할입니다.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놔두면 가만히 있으면 바이든이 알아서 할 것인가?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입장에서 왜 그것을 움직이겠습니까? 우리가 바이든의 합리적 이성에 우리 정부가 능동적 외교를 할 때 종전선언 정도는 하자라고 할 수 있을 때 저는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남북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국가 전략을 못 바꿉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북측의 국가 전략을 못 바꿉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전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8개월을 성찰해 봤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었죠. 핵 문제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는 이상한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비핵화도 할 수 있고 다른 많은 걸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는 과정, 수단, 절차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한? 평화. 더 큰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절차 수단일 뿐이죠. 그렇다면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는 인식에 대해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6.12 싱가포르 합의, 이 많은 회담들은 비핵화 회담이었을까요? 평화회담이었을까요? 평화회담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평화 중에 일부분이 비핵화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자가당착을 넘어서 평화의 프레임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꾼다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핵화 프레임에서 평화의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비핵화는 평화의 수단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협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에 바꾸게 되면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집니다. 정부는
비핵화의 중재자가 맞죠.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입니다. 비핵화의 중재자가 맞아요. 그런데 평화의 번을 바꾸면 우리는 중재자에서 능동적 주체자, 당사자가 됩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들을 고양시킬 수 있겠죠. 세 번째,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에 바꾸면 비핵화는 말입니다. 정책 중심 축이 한미동맹, 한미공조, 즉 미국의 대북 제재의 틀에서 북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면 남북공조, 민족공조를 통해서 화해 협력을 나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남북 문제를 중심,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단 극복, 평화의 문제입니다. 국민 생존권을 전쟁 상태에서 평화로 만드는 가장 엄청난 기본의 영역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목적이고요. 국민은 정치의 목적입니다. 국민 행복은, 국민 기본권은 눈치 보고 양보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전선언조차도, 평화협정 제일조차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의 국가적 영향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미 21세기 트럼피즘, 트럼프 현상은 미국의 태조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국민 행복, 국익, 우리 국익 중심의 외교, 국민 행복은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종전 평화협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사회가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미국 국무부에 종전 평화협정은 선에 가깝다.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미국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다. 우리의 기본권이다. 전쟁은 끝내자라고 정부가 능동적 자세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남북관계는 다시 복원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조차도 눈치 본다고 스스로 알아서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반추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자. 인식에 대해 전환이 필요하다. 비핵화는 평화의 수단일 뿐이다.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한 발짝 못 나간다라는 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책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 바꿀 것을 이야기하면서 국가의 전략 기조를 정책 프레임을 정책 중심 축을 평화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영 이사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네. 아직 질문 예, 채팅으로 들어온 질문은 없었고요. 네. 지금 질문하실 분들 전에 그러면 제가 먼저 우선 좀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지금 개성공단 재개 관련해서 혹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이사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질문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된 입장을 방금 물어주셨습니다. 개성공단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해법 있습니다. 충분히 재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성공단 어차피 분단 체제가 인식이 공유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많이 제대로 안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을 왜 만들었는지, 우리가 먼저 만들자고 해서 우리가 제안했던 게 개성공단 사업입니다.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남과 북이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해서 경제 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던 게 개성공단 사업이고요.
중요한 것은 14년간 남과 북이 개성공단을 해봤습니다. 6만의 노동자들이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14년간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도 만들고 경제도 엄청나게 일구었습니다. 압도적으로 퍼왔죠. 사실은 개성공단 재개 방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보리 제재 때문에 안 되잖아. 사실은 미국의 반대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개성공단은 말입니다. 6.15의 합의이기도 하고 14의 합의이기도 하고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이기도 합니다. 9.19 평양선언에서는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종전병합협정이 가장 큰 합의였지만 다른 사회문화 교류 협력적 관점에서는 우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부터 재개하자라는 합의를 9.19 평양선언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는가? 북측은 9.19 평양선언이 끝나자마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새로운 합의들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이미 14년간 했던 개성금강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차근차근 하면서 남북관계를 복원시켜 가다 보면 미국도 들어오게 된다라고 실천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미국 눈치가 좀 보였습니다. 미국은 대놓고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사실은 안보리 제재는 개성공단 자체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북에 대한 일반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개성공단하고 연계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뿐이지 직접 개성공단 재개를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하간에 미국이 대놓고 개성공단 안 되라고 하는 미국의 반대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측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미국의 반대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재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죠. 사실은 개성공단을 설립 취지에 맞게끔 제재와 무관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설립했던 최초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남과 북이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가지고 신뢰 구축하고 평화를 제도하고 경제 번영도 경제적 이득도 구현하자는 거였어요. 기존에는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갔죠.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갔습니다. 100% 원부자재가 남측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의 100%가 남측으로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안보리 제재하고 저촉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만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붙어보면 안보리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제재와 무관하게 미국의 반대, 미국의 제재와는 무관하게 완전 무결하게 그냥 남북이 개성공단을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개성에서 말입니다. 기존에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갔었는데 남측의 원부자재를 쓰지 않고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북측 땅인 개성에서 임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남측으로 빼지 말고 그 제품들을 북측의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똑같이 남과 북이 같이 일을 합니다. 이들은 인적 교류는 제재 위반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측에 갈 수 있습니다. 북측 사람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측의 사장님들이, 남측의 기술자들이 기술협력, 인적 교류 협력을 하는 거예요.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입주기업들은 모두 북측 법인입니다. 북측의 법인에서 북측의 노동자들이 임가공을 통해서 북측의 원부자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북측에 공급해버립니다. 이것은 제재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북측의 법인의 원주인이 남측 사람입니다. 북측 법인일 뿐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제재들도 제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방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남북관계 복원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현재의 교착 국민이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제가 오늘 발제했다시피 여러분들 다 보셨다시피 현재의 교착 국민이 오게 된 원인은 4.27과 9.19의 합의들을 선언들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위기고 교착 국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4.27과 9.19의 합의들을 제재와 무관한 것들은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 회복이 됩니다.
4.27과 9.19 합의 중에 교류협력소에서 가장 큰 합의는 개성금강산 합의죠. 그렇다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인적교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금강산 관광부터 인적교류 여행을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여행과 개성난 재개의 문제들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푼다라면은 남북관계는 회복될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측도 마찬가지죠. 일정 정도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어지면 우리는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재개하고, 남측의 원부자재가 들어가서 완제품이 남쪽으로 나오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미국의 반대를 넘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찾아가가지고 이 해당 사항은 제재와 무관하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조금씩 제재 예외 면제를 받음으로써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개성난 재개의 해법 수순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성공단에서 북측의 내수를 위한 물건을 만들어서 북측에 제공을 한다는 것은 또 새로운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으시면은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도 될까요? 예. 네, 저희 성남민주평통에서는 지금 여기 우리 성남민주평통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를 가지고 지난주 토론회도 했었거든요. 이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과 시민들이 지금 우리 자리에서 남북의 관계, 개성공단의 재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주 본질적인 질문 같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선생님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아는 만큼 보이죠. 아는 만큼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라든가 평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인식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소크라테스가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지가 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너무나도 슬프게도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이 분단 구조 내지는 누군가는 분단 체제라 그죠? 분단 체제는 적지 않은 불편한 진실들을 만들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지 않았는가?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통일의 문제, 평화의 문제, 분단 극복의 문제, 내 기본권을 지키는 이 영역에 대해서 남북관계, 북한 문제, 통일 문제를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큰 전병의 분단 뉴스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북을 욕하게 하는, 화해니, 협력이니, 나눔이니, 배려니, 관용이니, 포용이니 이런 것보다는 적대, 정오, 반목, 질시, 폭력, 전쟁, 불신의 담론들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헌법에는, 헌법적 정신에는 평화와 통일을 헌법의 가치로서 박아두고 있으면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 통일 방안도 있고,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남과 북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체제와 제도의 다름에 대해서 상호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상호 존중의 정신을 그렇게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북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북은 그냥 적입니다. 나쁜 놈들, 찌질이들, 루저들, 극복의 대상, 혐오의 대상, 적으로 만들어버리죠. 매일같이 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매일같이 적이라고 가르치면서 무슨 평화를, 무슨 통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분단체제의 속성입니다. 매일같이 군사적 에너미, 적으로서 늘 가르치면서 우리 요즘 아이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어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분단체제의 본질이고 분단체제의 속성입니다. 분단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분단이 70년간 유지되었던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북을 욕만 하면 됩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거짓도 좋습니다. 소설도 좋습니다. 그냥 나쁜 새끼들, 찌질한 놈들 욕만 하면 되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의 분단체제가 70년간 내려먹였던, 주입했던 북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혐오스럽고 아주 이상한, 종잡을 수 없는 나쁜 찌질한 루저들로서의 북이죠. 알아야 됩니다. 진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식 속에 있는 분단체제 70년이 우리에게 사실은 강요했던 적으로서의 북이 아니라 실제 하는, 엄존하는 진실의 북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생활을 하며 어떤 생활 양식, 가치 규범, 사고방식, 그들은 우리 남측 사람들을 어떻게 동포로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들의 윤리, 그들의 도덕을 아는 과정, 북을 온전히 제대로 알게 되면 분단체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참으로 많은 거짓들이 동원되어졌던 게 분단체제였는데요. 성남시 민주평통에서 이런 관계 개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인식의 전환은 교육으로부터 시작온다고 합니다. 교육의 중요성, 이런 교육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단체제의 이상한 교육 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반공교육을 받았습니다. 반공, 해야 할 땐 해야 되겠죠. 화해협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실제하는 북에 대해서 평화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분단체제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분단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분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옥죄고 있는지, 그 분단의 본질도, 분단의 기원도, 이 분단은 외세가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이 땅을 갈랐던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분단체를 살고 있습니다. 이 분단의 본질을 알게 되고 통일의 개념 과정을 알게 되고 실제 하는 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식, 제대로 된 통일교육,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민주평통 성남시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좀 반복적으로 하나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 있으셨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네요. 네,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 비평화의 프레임을 평화로 바꾸고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들도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태현 의원님께서 오늘도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시간 가는지 모르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시민들의 교육, 성남시 협의회에서 할 일이고요.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래도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려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 김진양 이사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마지막 강의는 월요일 12월 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월 2일 수요일 베를린 자유대의 강호재 박사님을 모시고 남북 교류 협력에서 발상의 전환을 하자라는 그런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